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두 번째 시간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녹화 영상 왜 안 올려 볼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클래스에서 지금 뭐 시스템 뭐 점검 중이라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마 뭐 만약 영상이 있다면은 강의 뭐 계속 뭐 시험 한 전전주까지 이러면 또 알려주세요. 근데 나중에 이거 다 볼 수 있게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나갈게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배운 거 간단히 다시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뭘 배웠냐면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과 그다음에 DBMS 시스템을 쓰는 거에 대한 차이를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각자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DBMS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경우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자, 그런 형태 이제 DBMS를 써야겠다는 거는 이제 다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DBMS가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왔는지 좀 역사를 좀 쭉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써가지고 데이터 불러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보통 이런 형태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뭐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은, 자, 이 뭐 커림은 나중에 더 이해를 하겠지만,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도서 판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북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컴퓨터의 어딘가에는 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형태의 판매를 하는데, 내가 만약 지금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서 이름과 도서 출판사를 검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다가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하는 거죠. 북 테이블에서 모든 도서 이름과 출판사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이 쿼리는 이런 형태로 알려내는 건데, 자, 북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는 북 네임과 퍼블리셔를 골라라, 셀렉트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아래에서부터 얘를 가져와서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각자 알아서 뭐 활용을 하든 우리가 웹 개발을 하든 등등 다양하게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QL 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가져온다. 그래서 얘는 select 문, 가장 가져오는, 검색하는 형태의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좀 복잡하게 내가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는 10,000원보다 비싼 가격에 대해서 모든 도서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도 똑같이 이런 왼쪽과 같은 SQL 문 형태인데, where에다가 여기가 또 조건을 넣는 거거든요. where에다가 우리가 프라이스가 10,000원 이상인 조건을 넣어주면은, 자, 이 형태로 해가지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북 중에서 우리가 프라이스가 10,000원 이상인 이러한 도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록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BMS를 쓰면은 우리가 좀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가든 일관적인 형태로 이런 쿼리문을 가지고 다 주문하거나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표준화가 굉장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따로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떤 곳에 저장이 되어 있든 어떤 하드에 있는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기 있기만 한다면은 전체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내용문만 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는 셀렉트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데이터 새롭게 내가 받아야 하면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데이터 구조에 대한 삭제 변경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검색이나 답비 삭제, 수정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추출해서 뭘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컨트롤.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 권한 부여 이런 거 하네요. 권한 부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백업 회복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서버가 꺼졌어요. 서버가 꺼졌다면은 어떻게 얘를 처리할지, 어느 단계까지 내가 지금 백업을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제어라든지 접근 권한 뭐 이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DBMS는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뭐 계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채, 관계, 뭐 데이터 모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DBMS의 어떤 발전 순서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좀 보는 그 차이점에 의해서 나눠 놓은 데이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있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가장 많이 쓰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 뭐 기업의 한 7, 80% 이상은 이거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쓰이지만 그 전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하나씩 좀 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같은 학교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 학교는 여러분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수업에 관련된 이 수업은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고 학습 번호가 뭐고 뭐 이런 정보도 가지고 있겠죠. 뭐 이 수업은 뭐 847에서 열리고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자,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듣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처음에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당연히 학생 정보를 뭐 엑셀로 쭉 만들고 강의 정보, 이번 학기 강의 정보 쭉 뭐 정리하고 이런 건 문제 없지만, 자, 이 학생이 이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강좌 학습번호가 바뀌면은 예를 듣는 모든 학생에게 다 연결도 데이터도 바로 다시 정의가 돼야 되고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처음에 그러면은 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왔냐 하면은 처음에 포인터를 사용하는 형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포인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다른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 주소를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포인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C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를 써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501번 학번 501번은 박지성이라고 하는 학생이고 401번은 김연아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박지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구조라고 하는 수업을 듣는다고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정보를 넣어줬냐면은 여기다가 새롭게 포인터를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광자 포인터를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이 P를 통해가지고 102번 자료구조가 있는 이 데이터에다가 서로 연결을 시켜준 거죠. 자,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는 P라고 하는 저 부분에 연결을 한다면은 바로 연결해서 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료구조라는 수업을 듣구나 라고 바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비슷하게 말에 있는 김연아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이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처음에는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로 계속 초반에는 모든 걸 연결했었어요. 근데 이랬을 때 좀 복잡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관리가 좀 힘들겠죠. 조금만 바뀌더라도 포인터 주소도 다 바뀔 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박지성이 두 개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뭐 포인터 1, 2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다 가져오고 싶다. 그것도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박지성, 김연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여기 입장에서는 어떤 애들이 나에게 연결됐는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관리가 어려웠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모든 거를 연결해서 썼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이렇게 교과목과 해서 연결되고 또 뭐가 연결될까요? 학생에서 또 어떤 포인터가 있으면 이 포인터로 어떤 학과에 속한지 그런 것도 될 거고요. 어떤 학번인지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학과에 있으면 그 학과는 또 어떤 교수가 있는지
교수도 그러면은 그 학과의 포인터가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굉장히 네트워크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포인터를 연결해가지고 모든 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표준화가 된 이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처럼 우리가 박지성, 김연아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 각자 어떤 수업을 듣는지가 기록한다고 할게요. 자, 여기는 아까처럼 포인터로 하나하나씩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강좌 번호 같은 게 있겠죠. 학수 번호. 저희 같은 경우도 뭐 CSC 뭐뭐로 시작하는데 자, 그 번호를 우리가 새롭게 이제 컬럼에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102번 수업을 듣는다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수업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102번을 따라서 하면은 얘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컬럼에다가 내가 이런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막 박지성이 뭐를 듣는다, 김연아가 뭐를 듣는다 이런 것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은 한 번에 알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조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합치면 되겠죠.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얘는 뭐 이번 학기에 뭐 이런 수업을 듣는구나. 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정보를 생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럼 이런 데서 뭐가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강좌 번호나 이런 거를 했을 때 101번, 230번 이런 값들은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수 번호 같은 경우는 아마 중복이 안 되게 다 되어 있을 텐데 자, 그런 형태로 중복이 안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선 누가 듣는지 그런 경우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표현을 하나씩 다른 값에 키 값을 넣어줌으로써 서로 이렇게 연결한 걸 참조한다고 하거든요. 레퍼런스 한다고 하는데 레퍼런스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좌 번호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학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학과명, 학과 뭐 1번 학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1번 학과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과라든지 2번 학과 뭐 이런 형태로 각자 다 연결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아니면 뭐 지도교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지도교수 이렇게 적은 다음에 뭐 지도교수도 4번 있겠죠. 지도교수에 뭐 4번이 이렇게 넣는다든가. 자, 이런 형태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지도교수다, 지도학생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차원의 테이블 형태로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연결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세 번째로 나온 게 객체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객체 지향형 언어 이런 것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을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나 이렇게 객체 형태로 오브젝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럼 그 오브젝트마다 각각의 고유한 번호를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ID라고 OID라고 적어놨는데 각자 걔네들을 위한 그런 오브젝트 번호를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지성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는 다른 오브젝트 아이디를 연결함으로써 이 오브젝트 아이디가 연결돼서 뭐 자료구조 듣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있던 것과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오브젝트 아이디나 아까는 키값으로 해서 테이블끼리 연결했다면은 여기는 어떤 클래스나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씩 연결하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고 뒤에서 아마 조금 예시를 들으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연결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객체형 데이터 모델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에서 얘기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조금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요. 보통 이것만으로는 쓰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두 번째 나온 거 이후에 나왔던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갔던 표현 방법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초반에 대칭형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얘를 이 포인터를 해서 강제에 있는 각각의 샘플들에서 연결을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이 계층과 네트워크는 뭔 차이냐면 계층형 데이터 모델은 계층이라는 게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랑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있고 뭐 학과가 있고 학과에 뭐 교수가 있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일렬로 트리 형태로 구성된 게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층형 데이터 모델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좀 나온 게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인데 얘는 이런 관계들이 서로 그래프나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랑 아래서 위랑 위아래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게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게 대칭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뒤에 예시가 네, 있는데 예시 나올 때 더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족이 나온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관계에 상관없이 여기는 우리는 포인터를 활용해서 연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얘는 이렇게 특정 어떤 키값을 가지고 연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딱 봤을 때 우리가 포인터나 이런 걸로 직접 하나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테이블의 키값을 알게 모르게 다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식별자를 통해서기 때문에 각각 좀 세부 하나하나씩 객체끼리 조금 더 연결된 거는 객체 지향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이러한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씩 좀 예제를 들어서 보면은 1세대 아까 말한 네트워크 DBMS, 계층형 DBMS 다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층형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부서가 있어요. 그럼 이 부서에 그럼 어떤 직원이 속한지를 각자 포인터를 통해서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어떤 상품을 관리하고 어떤 고객을 관리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직원이 어떤 상품, 나는 뭐 1번부터 5번 상품을 관리한다. 그럼 걔네들도 다 내가 포인터를 통해서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 상품은 누가 주문했는지를 다 이렇게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 트리 형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단점 못 가요. 단점은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한 포인터를 써서 단점이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아래서 위로 가는 그런 관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상품을 관리하지만 이 상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두 명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품 입장에서는 어떠한 직원이 지금 있는지, 어떤 직원이 나를 관리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위에서 1대 다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 직원이 몇 개의 상품을 관리하는 건 가능하지만 상품 입장에서 몇 개의 직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계층형 DBMS에서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형 DBMS 같은 경우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서랑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원이 부서가 하나만 있다면은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로 부서에서 직원으로 누가 소속되어 있는지 이렇게 포인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이 고객과 상품을 무조건 관리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상품이랑 고객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볼게요. 자, 상품과 고객은 각자 주문하고 판매하는 그런 관계인데, 자, 상품도 우리가 하나가 아니죠. 상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한다면 이 책을 수없이 많은 고객이 사고 이 고객은 또 수없이 많은 다른 책을 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대다 관계라고 하거든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얘도 몇 개를 할 수 있고 쟤도 몇 개를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여기 있는 네트워크 DBMS에서 서로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서로 관계 포인터를 통해서 관계를 좀 표현하는 형태라고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초창기에 나왔던 네트워크 DBMS, 계층형 DBMS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게 한 1970년대 정도에 나온 형태라고 60, 70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왔던 게 아까 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BM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또 RDBMS라고 해요.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게 relational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DBMS 이런 형태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네, RDBMS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다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2 곱하기 2의, 그러니까 네, 우리가 2차원의 n 곱하기 n의 2차원의 형태로 다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테이블, 엑셀로 볼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한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네 간의 관계성 같은 것들을 표시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 관계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키값을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관 많이 쓰이는 오라클이라던가 MySQL 등등 많이 쓰는 것들은 거의 다 관계형 DBM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화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MySQL 좀만 하면은 오라클도 굉장히 금방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안정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좀 명확한 그 구조가 명확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다뤘잖아요. 쟤는 정형 데이터로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우리가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MS에 쓸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거의 다 쓸 수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형 DBMS에서 이런 테이블 하나하나는 우리가 또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테이블이란 말이랑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랑 동일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씩 테이블 하나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 계속 다룰 건 아마 여기 있는 것처럼 2세대 관계형 DBMS를 기준으로 거의 다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객체 지향형 DBMS, 그 다음에 조금 더 객체 지향형과 관계형 DBMS 섞은 객체 관계 DBMS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보툼, 원투스, 잼스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객체 지향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어떤 구조라든지 자료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형태겠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랑 메소드가 있겠죠. 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소드 같은 것도 정의해서 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객체 관계, 객체 지향 DBMS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BMS의 장점을 좀 해가지고 넣는 게 객체 관계 DBMS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도 약간 관계형 DBMS인데 조금 더 객체적인 것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형태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그림은 뭐냐면은 자, 어떤 배우가 출연한 영화 이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같이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마 피셔라고 하는 배우가 지금 있을 거예요. 우리 네임을 저장하고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버스데이트랑 그 다음에 어떤 무비에 출연했는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무비 같은 경우는 무비라고 하는 영화만 모아놓은 다른 어떤 테이블 같은 게 객체가 존재하고 걔는 타이틀, 이어, 랭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객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어드레스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스트릿과 시티 아니면은 얘는 두 가지 정도 두 군데 사는 것 같은데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얘가 어떤 특징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관계형 DBMS. 자, 테이블로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은 좀 표현하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테이블은 그 안에 값이 보통 하나만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넣을 때 시, 구, 아니면 지역 번호 이렇게 딱딱딱 넣는다면은 얘는 좀 이렇게 내가 알아서 어떤 자료형 같은 좀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스트릿이랑 시티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값을 넣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무비스라고 하는 얘네 같은 경우도 세 가지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좀 다중값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형 DBMS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형 DBMS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 값이 3개나 들어있고
5개 들어있고 이런 게 불가능하죠. 광경 DBMS는 새롭게 또 하나 릴레이션 또 따로 분해하고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몇 개, 3가지의 영화 다 표현해가지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얘네들은 스타워즈 엠파이어 리턴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쿼리문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스타라고 하는 거에서 모든 사람들의 네임과 어드레스랑 무비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타스라고 하는 여기 이 객체에서 이 3가지를 지금 셀렉트분 해라라고 하면은 이 형태로 아마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또 조심하고, 여기서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오브젝트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에러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스타워즈 같은 거 입장에서는 지금 피셔도 있고 해밀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같이 연결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갇힌 오브젝트를 여기 다양한 곳에서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 모델과 아까 얘기했던 이 릴레이셔널 모델, 이 두 간의 둘을 좀 비교해보는 이런 PPT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릴레이셔널 모델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테이블 형태로 모든 거를 쭉 관리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테이블과 동일하다 했죠. 그래서 각각 하나 테이블, 아까 스타 테이블, 사람 테이블, 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테이블이 그러면은 오브젝트 형태로 관리할 때는 얘네가 하나하나의 클래스랑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클래스가 그 어떤 구조를 의미하니까 구조랑 릴레이션이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튜플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샘플 하나하나를 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플을 튜플이라 하는데 그 샘플 하나하나는 이 오브젝트 개념에서는 인스턴트 오브젝트 하나씩 만들 수 있죠.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자, 걔네들이 하나씩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이 왼쪽처럼 이렇게 릴레이션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로 하나하나를 튜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세로 하나를 우리가 컬럼이라 하거든요. 컬럼 애트리뷰트.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 클래스에 있는 속성 애트리뷰트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 어떻게 얘를 저장하냐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브젝트 모델 같은 경우는 객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소드를 해가지고 다양한 함수를 내부에서도 쓸 수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얘는 따로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보통 은행에서 관리하는 거죠. 은행에서 어떤 고객을 관리하고 이 고객이 어떤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주소에 살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를 왼쪽은 객체 지향형 DB에서 쓰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관계형 DBMS에서 활용하는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칼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어떤 커스터머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서 이 인스턴스 만든 거는 칼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만든 거를 볼 수 있죠. 그럼 이 안에 지금 어떠한 값들이 들어있냐 하면은 얘네가 각각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39538이라고 하는 이 번호랑 연결돼서 칼이 이 계좌의 소유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2개인 경우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쓰면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드레스가 베를린에 있다 그러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에서 또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에서 어떤 지역 같은데 이 지역에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고 이런 정보들을 각각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오른쪽의 측면에서 관리를 하자면은 얘는 굉장히 큰 테이블이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테이블은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로서 우리 은행의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모든 이름이나 그 사람의 고유한 아이디 이런 경우를 딱 쭉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정보를 하려면은
뭐 이거 연결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베를린 이 사람이 집이 두 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를린이라고 하는 또 시티 도시별로 또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에 예를 들어서 1번이다. 그러면은 1번 아이디 1번이 칼 메이어가 지금 베를린의 소유를 또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처럼 집이 두 개인 경우 여기에도 연결해 주면은 이 사람은 베를린과 뭐 립지그 여기 둘 다 지금 살고 있다. 둘 다 어드레스에 있다. 이런 정보들을 서로 관계를 가져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뱅크 어카운트의 입장에서도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은행에 있는 모든 이제 계좌를 다 쭉 나열한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CID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서 얘가 지금 몇 번째 고객이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여기에 소유를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위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지금 1대 4의 관계인데 그래서 커스터머 한 명이 지금 어드레스도 많고 뱅크 어카운트도 많은 그런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어드레스랑 어카운트에서 각자 하나 컬럼을 추가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과 그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 모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뭐 쭉 발전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가 최근이라 해도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NoSQL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 NoSQL은 뭐냐면 뭐 SQL이 아니다. Not only SQL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루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테이블로만 모든 거를 관리하기 힘든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릴레이셔널, 이런 테이블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의 구조를 이제 정형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데이터도 들어오고 저런 데이터 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깔끔하게 테이블 형태로 모든 거를 관리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가 없이 그때그때 구조를 써가지고 좀 만들자, 좀 관리하자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키마 이런 구조를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런 스키마가 없는 형태로 방대한 또 큰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어떤 SQL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아래 있는 몽고DB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몽고DB는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 같은 제이슨 파일의 형태로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이슨 파일도 우리가 그때그때 좀 구조를 변형할 거나 할 수 있잖아요. 좀 정형화된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장점과 단점이 뭐겠어요? 장점은 아까 말한 너무 딱 짜여진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래프 데이터든 뭐 아니면은 뭐 이미지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대신 당연히 그만큼 포기하는 게 안정성과 일관성 이런 경우를 좀 포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광경 DBMS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저렇게 하면 관리하기 좋을 수도 있지만 뭐 그와 관련된 표준화도 거의 다 되어 있고 아니면은 그래서 뭐 동시성 제어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표준화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데이터의 형태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안정성과 일관성도 잘 안 되고 이걸 유지하더라도 다양한 기능들을 좀 포기한 기능으로서는 조금 적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 구조를 따로 정하지 않아서 유연하게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몽고DB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훨씬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뒤에서 바로 얘기할 건데 확장성이 뛰어나서 데이터를 좀 분산해서 저장하고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형 시스템도 지원을 해서 좀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럴 때 좀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몽고DB 아까 말한 형태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키밸류 값으로 관리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래프 형태, 그래프 DB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뭐 이런 오리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걸 거의 몽고DB는 잠깐 해보고 나머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써보지 않았지만 다 서로 좀 관리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표준화가 좀 안 돼 있는 게 요즘 가장 최근
최근이라 하지만 아무튼 한 20년 전쯤부터 나왔던 이 NoSQL의 흐름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즘엔 뭐 하고 있냐? 요즘엔 이거를 넘어가가지고 NewSQL이라고 하는 또 DBMS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관계형 DBMS, 안정적이고 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면은, 자, 그 장점과 그 다음에 NoSQL처럼 다양한 것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합쳐가지고 좀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구글 스패너, 뭐 아니면은 뭐 몰티DB, 뭐 노DB 뭐 이런 경우도 비슷하게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oSQ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SQL 관계형 DBMS보다 뭐 조인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구조가 짜여져 있어야 얘네랑 얘네랑 합쳤을 때 뭐가 나오고 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얘는 그런 점이 훨씬 더 활용하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저런 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칠 수 있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또 4세대 이거 내용 같은 경우는 자, NoSQL과 요즘에 NewSQL DBM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버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때그때 분산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이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전에 SQ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기가짜리 뭘 썼어요. 2테라짜리 DB를 썼는데 꽉 차면 4테라 쓰고 8테라 쓰고 막 계속 그런 형태로 나아갔다면은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 분산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확장성 면에서도 같은 똑같은 DB가 그때그때 추가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조금 어울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노드 같은 뭐 얘가 하나 망가졌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도 잘 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쪽에서 좀 연구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자, 우리가 1960년대 이전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파일 시스템 하나만 쓰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 나왔다면은 자, 그다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관계를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처음 찾은 해답은 포인터였고 포인터를 이렇게 어떤 계층을 가지고 탑다운 형태로만 할 건지 아니면은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형태로 할 건지 이런 얘네들을 포인터 형태를 가지고 했다가 그다음에 2세대가 관계형 DBMS 모든 것들을 테이블을 활용해서 관리해서 안정성을 갖추자 인 게 2세대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뭐 자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메소드도 만들고 객체 지향의 형태로 만들자라고 했던 게 3세대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그냥 구조 없이 그냥 다 해보자라고 하는 게 4세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계속 아마 이 관계형 DBMS를 다룰 거고 사실은 대부분 회사에서 다 이거 쓰기 때문에 아마 이거 위주로 할 거고 NoSQL을 아마 다음 학기 수업에 있는 돼서 뭐 몽고DB 정도 조금 다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제 생각에는 뭐 DB의 이론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툴적인 것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앱 개발할 때 실제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약간 툴 형태로 좀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은.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조금 일찍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